지난주 미 증시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수로 따지면 지난주 미국 증시는 제법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시면은 다우가 1%, 나스닥은 3.7%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하지만 다들 좀 다시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상존합니다. 그 이유는 이 500, S&P 500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최근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다시 네. 떨어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35 수준에서 높은 편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이유를 좀 보시면은 두 가지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루 급증으로 보시면은 약 17만 6천 명, 역대 최고치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숫자가 계속 며칠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경기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상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또한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의 증가폭을 보시면 처음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난주에 742억 달러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에 1.35조 달러 대비해서 지금까지 2.9조 달러 증가했으니까 거의 217.5%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으로 보는 이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또 유동성에 대한 우려까지 상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이유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본부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재유행이 제대로 잡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미국 경제 회복은 당연하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당연지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뭐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개인적으로는 미국 경기는 하반기에 회복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차 대조표가 감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통화가 풀리는 수준을 놓고 보시면요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좀 나아져서 추가적으로 자금 유입을 대차 대조표를 늘릴 필요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M1 증가율이 다시 30.3%에서 33.8%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M2 증가율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을 해서 23.3%에서 23.7%로 역대 최고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미국 상업은행들의 대출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로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회복할 것이냐 안 회복할 것이냐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 상업은행의 여신 증가율이 자그마치 10.5%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으면 경제도 회복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미국의 총 대출이라고 해서 전체 부채의 증가율을 보시면 네. 저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과거의 가장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반대로 가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계속적으로 대출 증가율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명목 GDP 증가율이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비 확대는 좀 당연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지표를 보시면 결국 저축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저런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저런 숫자를 아주 더 옛날까지 들여다보더라도 역대 저런 이 세이빙스 레이쇼 저축률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보복 소비와 연결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소매 판매, 즉 소비가 일어나는 부분을 보시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숫자인데 네. 이 숫자가 플러스 전환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개인 저축률 추이가 무려 33%까지 치솟았는데 역대 최대 규모고 이게 경제가 회복되는 순간 그 저축률이 다시 소비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경제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경기 확대 정책을 믿고 전 세계가 같이 동반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죠. 여태까지 지금 미연준이라든지 중앙은행을 믿지 않으셨다면 투자에 실패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게 안 먹힐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수익률이 저조해지게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결국은 믿을 것은 미연준과 중앙은행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놓고 보시면은 숫자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우선 정부 지원책들을 좀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난번에 이 지원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헬리콥터만이라고 해서 그냥 아예 지불하는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준이 지금 가장 진한 파란색입니다. 보시면 그냥 현금 지불하는 거거든요. 네. 이 숫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계산해 보면 GDP의 약 10% 가까이 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 숫자가 독일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거의 10% 네. 가까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회복을 이끌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이외에 이 세금 혜택이라든지 또 사실 세금 혜택도 어떻게 보면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제 대출 및 기타 지원책, 그러니까 금융 지원책까지 포함을 시키면 저기 숫자를 보시면 이제 독일은 자그마치 GDP의 50%가 넘습니다.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의 뭐 15%를 넘어가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의 부양 정책에 경기가 회복을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 좀 과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가 회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면 실패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경기가 회복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전략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올해 초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까지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처는 어디였을까요? 네. 자, 그런 이 차트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저희가 계속 추천하는 것은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높았던 산업군, 자산군 쪽에 아니면 지수군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수익률이 가장 저조했던 쪽은 좀 회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연초 대비 수익률 보시면 베트남 30 지수가 가장 높은 수익률 25.7%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이 금 13.4%, 또 우리가 계속 지금 추천해 왔던 성장주 대표 지수인 중국 심천 지수 그리고 미국 나스닥 지수가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미국 채권도 사실 수익률이 금리가 많이 빠졌으니까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수익률이 저조한 쪽을 보시면 당연히 에너지 업종. 네. 그렇죠. GSCI 에너지 지수라고 해서 56.9%나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도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리고 원자재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대표 지수인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는 마이너스 16.5%나 되고요. 또한 펀더멘탈이 좀 약하다라고 보여지는 미국의 중소형주들 이쪽도 마이너스 14.8% 정도 나오고 있고 유로스톡스도 마이너스 12.7%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는 쪽, 성장 대표적인 쪽에 투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대형주냐 중소형주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는 계속 좀 대형주 위주의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국채 말고 기업채를 놓고 보시면 지금 미국의 기업채의 투자 적격이라고 해서 대형주겠죠. 이런 기업들의 채권 금리는 지금 2.25%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대형 성장주들, 특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빵이라든지 마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기 채권 금리에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 미국이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당연히 비금융기업인 중소형 기업들의 총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문제점이 됩니다.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요. 가계부채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그때 위기가 터졌을 때가 98%였는데 지금 현재 가계부채 비율은 75% 수준밖에 안 되고요. 여기에 또 아까 보여드렸던 저축률이 자그마치 33%인데 예, 뭐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가계부채 쪽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소기업 대출 쪽, 중소기업 부채 쪽입니다. 그 부분에
가장 걱정스럽게 나타나는 숫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CLO라고 해서 네. 상당히 많은 이 상업 부채들을 모아놓은 그런 상품이 되겠는데요. 지금 CLO 규모를 보시면 급격하게 2013년, 14년 이후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CLO 중에서도 투자 적격 채권들이 있고요. 네. 부적격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투자 적격이 대부분 가장 큰 규모인데 그 규모의 이 가격은 상당히 거의 뭐 원가까지도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BB 등급이라든지 BB 등급, 그러니까 투자 부적격 부분이 아직까지 가격이 회복을 못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젠가는 이 부분이 문제가 터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시나리오로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2021년 말까지는 이런 중소기업의 부채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저는 중소형주는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대표 성장 지수인 나스닥이라든지 대표 성장주들 큰 종목들 대형주에 대해서는 지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확실히 중소형주보다는 성장주 위주의 대형주 위주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기업 부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들이 좀 위험한 것이지 대형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안전한 점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아직까지 높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혹은 장기금리가 확대되면 그 매력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0.7%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1.5%로 올라간다든지 더 많이 올라가서 2% 수준까지 10년 장기 금리가 그렇게 치솟아 오른다면 당연히 성장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또한 이렇게 이 금리가 올라가려면 결국은 물가가 중요하겠죠. 물가가 많이 치솟으면 당연히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자체,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시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시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네.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이 거의 50% 이상, 거의 60% 가까이 되는 대부분이 1% 미만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 이상을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 네. 비중은 지금 파란 선인데 거의 존재하지 않은 정도 수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10년 국채 금리도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또 낮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주는 요소는 지난주에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낮은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큰 폭 상승을 하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또 낮은 인플레이션이 낮은 금리 따라서 계속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성장주 투자와 그리고 신흥국 투자도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 조언을 여러 가지를 해주고 계신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투자처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심천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에 대한 심천 투자는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자 오늘도 좀 플러스로 가는 걸 보고 왔는데 지금 전 고점은 아닙니다만 계속 지금 심천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미국과 비슷하게 현재 예대율이라고 해서 네. 그 수준이 75%밖에 되지 않아서요. 충분히 그만큼 대출을 또 늘려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볼 때 보통 대출 증가율 가장 큰 그림으로 볼 때 사회금융지원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네. 이 숫자의 증가율을 보시면 최근에 20% 이상으로 크게 급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출 증가율이 일어날 때는 경기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금융 위기에 봉착하기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 부실채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돈을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재작년 말부터 중국의 적극 투자를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해서 A50 지수와 심천 지수를 투자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다가 네. 작년 3, 4분기 말부터
심천에만 초점을 맞추자. 원트랙으로. 원트랙 전략 얘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렇게 심천 지수가 상당히 많이 회복해서 코로나 이후의 고점까지도 거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추천하고 있는 부분은 심천 지수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글로벌 전체 투자에서 약 한 10%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투자의 초점은 다 심천에 초점을 맞추자. 중국 투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표적인 ETF로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CNXT라든지 홍콩에 상장돼 있는 3147, 또 3173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심천 지수의 펀더멘탈의 매력도도 지금 상승 여력이 17% 정도 남아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심천 지수 투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와 함께 중국의 심천 투자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달러를 저희가 짚어보면서 달러 지수의 향방과 함께 항상 신흥국 투자로 베트남 증시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주고 계신데 베트남 투자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을까요? 네, 보시죠. 지금 달러 지수의 움직임 자체는 어쨌든 100 이상에서 많이 평가 절하가 돼서 거의 96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 또 잠깐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달러의 약보합세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네. 이렇게 약보합세로 가게 되면 신흥국에 대한 유동성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흥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신흥국 중에서 원자재 쪽이 아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조 강대국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베트남 생각해 보면 이게 제조 강대국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쵸. 맞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의 이 베트남 경제 지표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뭐 금리 수준이라든지 또 산업 구조, 정부 정책, 또 외환 보유고라든지 대외 부채 규모라든지 모든 부분이 상당히 적절하게 호조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지금 제조 쪽에서 전자 업종이 거의 뭐 수출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로서 베트남 BN 지수의 상승 여력을 재보면 심천보다도 더 높게 나옵니다. 지금 20.5%로 나오고 있어서 네. 베트남의 여러 펀더멘탈적인 부분, 또 외국인들의 관심되는 부분들, 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질수록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더 늘어나게 그쵸. 되니까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베트남 내에는 어떤 기업들이 포진해 있을까요? 네, 종목 너무 많이 보실 필요 없고요.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서 10개 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매력이 높은 종목들은 한 7개 정도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여기도 보이듯이 호아팟이라는 철강 회사, 그 빈홈스라는 건설 회사, 부동산 네. 회사, 그리고 또 베트남 유제품 회사, 그러니까 즉 뭐 유제품 관련된 기업이죠. 이 세 개 기업들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요. 뭐 그 이외 항공, 페트로케미칼 쪽, 뭐 그 이외에도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상승 여력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 3개 종목만 초점을 맞추셔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또 임건희 연구원과 함께 방송을 한 내용이 유튜브에 클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하나하나씩 선정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미국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1, 2, 3위, 시총 1, 2, 3위를 짚어봐야 할 텐데 네. 첫 번째 기업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1조 달러 클럽이라고 해서 1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이 넘는 기업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투자, 또 미국 투자 안에서 나스닥 투자, 또 나스닥 투자 안에서 대형주 투자, 네. 그 안에서 대표 종목 이렇게 지금 흘러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이 이제 지금 아마존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선 아마존을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아마존의 상승 여력이 한 20% 정도 되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5,000달러까지도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뭐 그러면 앞으로 주가 90% 더 올라간다. 그쵸.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코로나 대유행이 일어나고 나서 아마존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수요가 급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마존 엄브렐라라고 해서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마존을 쓸 것이고 아마존은 그만큼
생태계에 있어서 엄청난 것을 구축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활주로를 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존은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프리미엄을 적어도 50%는 더 붙여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아마존을 보시면 앞으로 향후 3년의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한 23.9% 정도의 상승 여력밖에 안 남아 있다. 뭐 물론 23%도 24% 높은 겁니다만 네. 그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라고 나오지만은요. 그렇게 보지 않고 앞으로 2022년의 숫자를 놓고 계산을 해보면 자그마치 거의 80% 상승 여력. 그래서 적정 가치가 4,500달러 정도 나옵니다. 진짜 그래서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계산에도 아까 나왔던 그런 전망치와 동일하게도 아마존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다음으로는 애플을 보겠는데요. 자, 애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이 멈췄다 이런 걱정하시잖아요. 그쵸. 또 최근에 금요일이죠. 애플의 매력도를 볼 때 미국의 플로리다 주라든지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주에서 애플의 매장을 폐쇄할 예정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성장 큰일 난 거 아니야? 자꾸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가가 거의 뭐 2% 가까이 상승하던 것이 마이너스 0.5%로 반락했죠.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애플에 대해서 지금 핸드폰의 매출은 더 이상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핸드폰을 사용한 앱 사용 그리고 또 이것을 사용해서 헬스케어 업종에 지금 과감하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 네. 자, 이런 것을 생각했었을 때 애플은 더 이상 핸드폰 파는 회사가 뭐 원래도 아니었고요. 지금도 아니고 결국 플랫폼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회사의 매력도를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애플의 가치를 보시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50% 더 상승해서 적정 가치를 500달러 이상을 보고 있고요. 또한 뭐 계속적으로 지금 평균적인 높은 ROE를 창출해내는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네. ROE가 지금 43%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 계산하면 상승률이 100% 넘게 나옵니다. 110% 나오고요. 그래서 적정 가치가 700달러가 넘는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애플 가장 큰 기업이지만 앞으로 여전히 올라갈 길이 많다. 2조 달러 클럽으로 처음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간 기업들 중에서 아마존과 애플을 차례대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과거에 가장 큰 기업이었고 지금 계속 커 나가고 있습니다. 좀 쉬어갔던 이유는 윈도우에서 뭐 별다른 돌파구를 못 찾았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클라우드 비즈니스 쪽에서 돌파구를 찾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팀즈라고 해서 네. 언택트 서비스 사용량이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사기관이 얘기한 걸 보면은 응답 기업들의 57%가 코로나19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클라우드 쪽을 더 많이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런 쪽의 성장을 생각을 한다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 여력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지금 그 세계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낮게 나옵니다. ROE가 39% 유지가 될 거라 생각하고 주식 위험도도 좀 낮게 측정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7% 정도 상승 여력, 적정 가치로는 238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네. 저게 아마 최소 가격이지 않을까. 앞으로 상승했을 때 고점을 놓고 계산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표 종목들을 놓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형주일수록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요. 결국 닷컴 버블 때하고 비교하시면서 이게 고점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직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빵이나 마가 이런 종목들의 P 멀티플을 보시면 네. 뭐 40배에서 100배 넘다 보니까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들의 이 시총 나누기 현금 흐름이라든지 시총 나누기 순현금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숫자가 P 멀티플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이 회사들의 이 프리캐시플로 일드라고 해서 정말로 어느 정도 배당을 해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도 좀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0.7%인데 이런 회사들의 일드들은 정말 높다. 그래서 닷컴 버블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정도의 저평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마가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가장 적극적으로 초집중하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